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쉬어갔고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미증시는 산타랠리에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한국과 프랑스의 전국 불안이 또 이렇게 뉴욕 증시도 강타했고요. 네. 우리 시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주목됩니다. 갑작스러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또 프랑스는 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미국채 수익률까지 굉장히 출렁거렸고요. 우리 달러 환율은 간밤에 1,447원 가까이도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채 수익률 이렇게 안전자산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몰려들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낙폭을 또 어느 정도 회복했고요. 10년물 4.2%대 2년물은 4.1%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또 기관까지 동반 매수를 나타내면서 2,50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69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제 장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간밤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던 만큼 또 오전까지 개장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자세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우머니에서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과 미국의 증시 흐름과 또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흔들리는 듯 싶다가 금세 다시 또 자리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씁쓸한 부분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 한국 관련된 지수와 또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 있는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함께 흔들리는구나, 좀 뒷맛이 씁쓸한 간밤이었습니다. 일단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어제와 비슷하게 혼조세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0.17% 소폭 하락했고 S&P 500은 0.05%, 나스닥이 0.40%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부러운 점은 뉴욕 증시는 이 지수가 올랐다 하면 마감이 되면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요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 어제는 이 M7의 독주가 돋보였는데 간밤에는 조금씩 엇갈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내는 모습이었는데 애플 1.28%대, 또 엔비디아도 이 계엄령 선포 소식에 장중 한데 흔들렸지만 해제 소식이 들린 뒤로는 반등하면서 1.18%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막판에 좀 힘을 내주었고요. 아마존도 1%대, 알파벳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새로운 CEO를 물색하고 있는 인텔이 6% 이상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는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경우 3.51%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메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마크 저크버그가 CEO가 원자력 발전을 위한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개별 이슈에 또 3%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소송을 건 주주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보상안 기각 소식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11월 중국 인도량이 작년 기준 4.3%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는 개별 이슈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 좀 나누어서 보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다음으로 기술주, 에너지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밖에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금융주들이 부진하면서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섹터보다는 하락 섹터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고용지표 주간이기 때문에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계절 조정 기준으로 구인 건수가 774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향 조정된 9월 수치와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는데요. 지난 9월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구인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고는 완화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12월 FOMC 금리 인하 확률 25bp 인하가 70% 이상으로 상승했고 동결 확률은 반대로 더 줄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번 달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부터 인하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 예정인 11월 고용보고서에서 만약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강력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주 후반까지 고용 데이터를 더 보고 반응하겠다는 듯이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추가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연준 쿠글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역시나 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 스탠스를 유지한 건데요. 그래도 내일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더 나은 힌트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가 장 마감 부근에는 낙폭을 줄여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 장중 9% 넘게 낙폭을 키우다가 계엄령 해제 소식에 낙폭 줄이면서 3%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한국 관련 ETF도 장중 최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 또 코인 자체도 원화 가격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단기물 위주로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2년물은 4.182%대 하락한 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4.28%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 소식에 국제유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종목들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부디 예상보다 파고가 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밤사이 비상계엄령 소식에 세계도 놀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톱기사로 올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 계엄령 선포 배경부터 국회 바깥에 모이는 시위대 모습, 야당과 윤 대통령 사이 갈등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하면서 특히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란 점에서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CNN은 매 시간대별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상황을 내보냈고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계엄 사태를 한미 동맹 관점에서 풀이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윤 정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관계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번 계엄 이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행보는 미국에게는 문제겠지만 중국에게는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워싱턴은 딜레마를 안겼다. 동맹인 서울에 계속 의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닥칠 잠재적 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평가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일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평가했고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계엄령 선포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도 모아내보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낮은 지지율을 들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지적했고요. 중국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며 촉각을 곤두세웠고 바이두와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비상계엄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 해제에 대한 한국국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면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행정부 내 대표적 한국통으로 꼽히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해외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모든 급에서 한국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이 상황을 매우 면밀하고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고요. 유럽과 일본 정부도 이번 사태의 추이와 앞으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시장 역시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는데요. 월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웰스파고의 아릅체터지 전략가는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이 트럼프의 새 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관세 인상 가격에
관세 인상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한 가운데 외부 압력에 불확실성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반면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는 미국은 변동성을 가져오기보다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 증시에서 고조되고 있는 투자 심리를 꺾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에도 주목했는데요. TD증권의 마크 맥코믹 애널리스트는 계엄령은 다소 과한 것 같다며 낮은 지지율과 상당한 스캔들을 고려해 민심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기반자들이 원화 강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큰 움직임이 나타난 이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그런가 하면 모넥스 USA는 아시아에 혼란이 있을 때 엔화로 점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국에 투자되는 많은 자금이 실제로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이미 엔화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 생각한다 짚었습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엘리아스 하다드 전략가는 최근 예상치 못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비둘기 기조가 원화를 끌어내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인테그리티 자산운용의 조 게버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계엄령 선포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단기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이 승자가 될 수 있다며 이 분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간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6시간 만에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계엄령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우선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복귀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화장품주가 일제히 반등이 나섰습니다. 화장품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화장품 수출액은 9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 기록을 뛰어넘겼습니다. 이렇게 수출 성적이 우려보다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자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교보증권연구원은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트렌디하고 가성비가 높은 중소형 브랜드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KBT 산업의 구조적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주의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는데요. 어제 홍숑그룹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VT가 27.0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삐아가 18%대, 한국 화장품 제조와 CNC 인터내셔널이 모두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합병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 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곡 승인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로써 2020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지 4년 만에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세계 10위권 대형 항공사가 될 전망인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이들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으로 알려지자 항공시장 재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확실한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유류 도입 원가나 공항 사용료, 조업 원가 등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 협상력이 높아진다면서 이번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한진칼이 4.94%, 아시아나항공이 4.4% 올랐고요. TV홀딩스가 3.42%, 또 AK홀딩스와 에어부산이 모두 2%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메타가 자사 인터넷 인프라 지원을 위해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동해안에서 시작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서해안으로 돌아오는 루트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가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메타는 이를 위해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메타가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개발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독자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메타는 자사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전용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해저 케이블 설치 이력이 있는 국내 전선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LS 에코에너지가 8.55%, 일진전기가 6.31% 올랐고요. LS와 대원전선, KBI 메탈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 문턱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음식료주가 들썩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라면을 수출할 때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시험 검사 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됩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비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자 규제를 해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즉석 메뉴 수출액은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약 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4%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라면 업계는 이번 규제 해제로 통관 과정에서 시험 검사 성적서를 내지 않아도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즉석 메뉴 수출액이 약 103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면 소비 2위국인 만큼 인도 시장에서 K라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에 올랐는지 보면 어제 삼양식품이 5.43%, 동서가 5.32% 올랐고요. 이어서 우양과 풀무원이 4%대, 또 샘표식품이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격동의 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밤사이 환율과 가상자산, 뉴욕시장까지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어제 오랜만에 오르면서 간신히 2,500을 넘겼는데 시장이 오늘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원래대로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까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지표들까지 함께 체크하시죠. 일단 어제 양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86% 강세로 3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2%나 급등하면서 700선에 다시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기록했었는데요.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었고요. 기관도 2,792억 원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만 홀로 8,356억 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2,3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기관이 21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2,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60전 올라서 1,402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환율은 다소 높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지수가 크게 오른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우선 환율 밤 11시에 1,437원 50전까지 35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416원 선으로 다시 20원 넘게 내리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지만 그럼에도 어제 주간 거래 마감가 대비로는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외환시장은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에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된 ETF와 국내 기업들 상황도 확인하시죠. 일단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로 미증시 상장된 한국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데요. 자정쯤에 53달러 수준으로 7%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었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 그래도 장 마감은 많이 말아 올리면서 1.64%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증시 상장 기업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장중엔 하락폭을 키웠다가 낙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4.3%, SK텔레콤이 1.63%, 한국전력이 2% 넘게 하락했고요.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 LG디스플레이 모두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거래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도 급락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5% 넘게 폭락해서 314선까지 주저앉았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20대까지 회복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일단 출렁이던 지수와 주가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소화하고 나면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이번 이슈가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변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급락할 경우에는 매수 대응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은 초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충격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속속 나오는 만큼 안전벨트는 단단히 매시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패닉셀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에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졸이면서 상황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젯밤 11시에 이제 비상계엄령이 갑작스럽게 선포가 되고 이제 간밤에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네. 됐고 새벽 4시 한 반쯤에는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됐죠. 네. 예. 그래요. 아마 어제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것 네네. 같고, 예. 또 10시 한 28분 정도로 예상되는데, 네네. 확인되는데 어제 예. 그때 이후 상황 때문에 또 밤잠을 설치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글로벌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도 네. 흔들었네요. 어제 뉴욕 증시도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을 때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미국 장이 열리기 전이었다 보니까 예. 지수선물이 급락을 하고 또 미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즉 그래서 채권 쪽으로 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막상 개장 이후에는 또 안정을 찾았고요. 우리 환율이나 또 우리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우리 한국 관련 ETF 그 낙폭 원화 약세 폭도 많이 이렇게 줄였습니다. 참 아쉽네요. 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현선물에서 양시장 다 큰 매수세를 보여서 이게 어떤 추세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정말 돌아오는 부분인가를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또 오늘은 굉장히 또 노이즈가 심한 날이 됐어요. 그러게요.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환율 시장도 네, 보셔야 그러네요.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국회를 비롯해서 이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고 우리 또 국민 여론도 굉장히 갈리겠죠.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한번 또 시장에 계신 분들도 만만치 않게 또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제대로 못 주무셨나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제가 미국과 컨퍼런스 콜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갑자기, 상황이 예. 벌어져가지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어떻게 반응 어떻던가요? 좀 그 순간에 뭐 통화 중에 반응이요? 예. 굉장히 상당히 놀랬죠. 뭐. 놀라고 당황스러워. 그냥 뭐 제가 거기서 나왔던 코멘트를 다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아무튼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힘든 밤을 보내셨구나. 네. 지금 미국 장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네.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는 뭐 굉장한 잔잔한 어떤 로테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연말이 다 되어 가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훨씬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올 한 해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올 한 해만 S&P 500 기준으로 거의 27%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나스닥으로 계산하시면 네. 조금 있으면 30% 이상 상승하는 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러니까 정말 큰 폭의 상승장이죠. 엄청나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그 2023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S&P 500이 자그마치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저기 나와 있듯이 2023년 26%, 2024년 27% 이상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연속으로 25% 이상 상승한 적은 뭐 거의 별로 많지 않고요. 사실 20% 초과 달성한 2년 연속 기간은 전체적으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몇 번이 있었냐면 8번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8번 중에서 6번이 상승을 했고 2번만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 해가.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상당히 여러 번이 언제냐면요. 저기 나와 있듯이 95년부터 99년이에요. 예, 보시면 95년부터 99년, 2000년까지 계속 상승을 하는 장이 나왔기 때문에 2년 뒤에 그 다음 해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굉장히 예로 따지자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1995년부터 2000년이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995년에서 2000년이 어떤 사이클이고 지금 제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가 인터넷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지금이 뭐냐면 AI 사이클. AI 사이클이고. 그래서 네. 그때 인터넷 사이클은 5년 연속으로 갔었는데 네. 이번 이 AI 사이클은 몇 년 갈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지금 대선의 해니까 월별 기준으로 좀 한번 보시죠. 어떤 모습이 미국 증시가 보였냐면 과거에 11월 달이 상당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달이에요.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은요. 평균적으로 2%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은 달이었어요. 얼마나 상승했냐면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월간 실적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대선의 해 12%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26%, 27% 올라가고 있으니 그거에 두세 배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12월 달이 어떨 거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확률적으로 보통 60% 넘어가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지금 12월 달이 어떻게 되냐면 83.3%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률적으로 대선의 해에 12월 달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올라갈게 1.3%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가 지금 평균인데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다면 연말까지 도대체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S&P 500은 6,2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다. 예, 지금 6,0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하고요. 많이들 이제 질문하는 게 내년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다우 지수가 좀 쉬어가고 다시 한번 나스닥이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그럼 앞으로도 이제 나스닥 주요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7 상승세는 좀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23년, 2024년에는 확연하게 매그니피센트 7만 이익이 늘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2023년에는 뭐 S&P 500의 나머지 493개의 네, 예. 종목들이 오름폭이 거의 뭐 한 자릿수 초반이었고요. 그랬죠. 매그니피센트 7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근데 올해를 보시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머지 493개의 수익률도 10%를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스프레딩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더 상승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중소형주 보시면은 네. 올해 중소형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19% 상승을 했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S&P 500보다는 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0%대가의 상승이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그럼 매그니피센트 7의 상승률은 줄어들고 나머지 종목들만 올라갈 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은 실적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EPS 증가율이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서 내년도에 15%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 증가율은 약 한 20%대 중반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매그니피센트 7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우리의 계산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또 추가적으로 2025년에도 20% 상승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우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매그니피센트 7은 그거 플러스 알파 정도 네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도 어디를 더 7개 중에서도 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본다면은 그나마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종목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7개 종목 중에서 결국은 누가 AI의 승자냐, 누가 AI의 승자냐? 예, 그것이죠.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실적으로 보면 네. 뭐 당연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엔비디아죠. 예. 여태까지는.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AI의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까는데 엄청나게 깔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 증가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테슬라. 테슬라.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튀기 시작했고. 네네. 예. 최근에 뭐 $160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50% 넘게 올랐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당연히 전기차가 잘 팔려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예. AI의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FSD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에 대해서의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미국의 업종들 종목들도 그렇고 네. AI 관련돼서의 승자들의 상승이 돋보일 거다. 네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목 얘기는 못하지만 그게 AI 광고 회사거든요. 네네. 예, 어제 거의 뭐 7%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는 등 결국은 이제 AI를 가지고 어떠한 이익을 벌어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네. 뭐 저기 뭐야 우리 방송은 유난히 이제 패널 분들이 네. 어떤 특정 종목을 갖다가 언급하는 데 따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네. 그거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데 또 한번 그래야 말씀 그래야 우리가 이런 종목도 있었고 공부를 하죠.
무슨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그래 갖고 방송에서 계신 얘기를 할 수가 종목이라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메타는 네. M7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사실이 메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변수로 저커버그가 워낙에 2020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너무 이제 반 트럼프적인 행보를 갖다 보이면서 네. 이번에는 진짜 트럼프 당선 확정 이전부터 저커버그가 확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응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원전 에너지를 개발한다고요? 이건 무슨 소식이죠, 이거? 메타하고 안 어울리는 소식 같은데? 그래서 지금 메타의 움직임 자체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AI 산업 관련해서의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심지어는 이제 기기 부분에 있어서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애플이 비전 프로 나왔다가 거의 뭐 폭망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그랬죠. 예, 예. 네. 반면에 이제 그 메타가 갖고 나오고 있는 이 글라스라고 하죠, 안경 이게 굉장히 뭐 앞으로 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 AI 사이클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전 세계 바다에 해저역 광캡을 설치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약간 테슬라에 좀 못 미치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테슬라는 미리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시면 스카이링크도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해저 광 케이블이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또 뭐 원자료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연산 능력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필요 그 강도가 높아지니까 네. 또 전력 소비량도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요. 예. 이 AI 칩이라는 게 예. 그만큼 이제 가동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력 소비량은 줄겠죠. 예. 예를 들면서 속도가 1이던 게 10으로 가면 전력 소비량은 똑같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론 전력 소비량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종목들의 투자가 더 중요하지 AI 관련된 전력 소비량의 확대에 따른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차트를 하나 뭐 봤던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에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쪽이 어디죠?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유틸리티와 에너지입니다. 예. 최근에. 예. 그러네요. 예. 예. 그죠? 유틸리티와 에너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AI 관련돼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최근 종목들이었는데 최근 지금 뭐 몇 주간 4주 동안으로 보시면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머징 마켓 대시라고 해서 신흥국 부채 네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메타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메타가 그렇게 매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안에서 약간의 저는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제도 뭐 그 밤중에 그 난리통에 컨퍼런스 콜 뉴욕하고 하셨다는데 혹시 이런저런 대화 중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쪽의 급등 그 관련해서는 혹시 뭐 대화 나눠 보시는 게 있습니까? 그쪽이 월가에서는 어떻게 봐요? 좋게 보죠. 좋게 본다. 네, 좋게 보죠. 지금의 현재 그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도 그만큼 어떤 충분한 리저너블하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할 텐데. 분분한데. 네. 그 뭐 아시겠지만 뭐 올해 시장을 잘 맞췄다고 많이들 인정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얼마까지 불렀냐면, 네. 예,
25만 불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네, 지금 10만 불 좀 네, 넘쳤는데 예, 그게 그 정도면 150%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로 따지자면 당연히 트럼프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변화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맞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 예.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예. 지금 3.5조 달러인데요. 다 더하면 예. S&P 500의 지금 약 7%입니다. S&P 500 시총의 약 7%.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S&P 500은 전혀 안 움직이고 250% 올라가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아. 예, 15%가 되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대체 자산의 규모가 보통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를 안 넘기거든요. 어허. 예. 그럼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화폐의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네.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오바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냐를 대충 계산했었을 때 네. S&P 500의 시총이 매년 20% 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가상화폐도 20% 플러스 알파는 넣을 수 있다. 요 정도. 그 정도. 예. 예, 너무 좀 과하게 뭐 아시겠지만 캐시우드는 10배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배 가면은 S&P 500 시총의 60%가 되는 겁니까? 70%가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네, 아무튼 제가 네, 볼 때, 네, 뭐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가상화폐가 금의 시가총액으로 갔었을 때 몇 배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그렇다면은 금은 하나도 안 들고 있고 가상화폐만 들고 있어야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상화폐를 들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 거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하는 편이고 미국에서도 이게 앞으로 대체 자산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매김할 거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네. 얼마나 올라갈 거냐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뭐 그때 1년에 20% 30% 수익률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충분히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자산군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거 그러네요. 지금 잠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거 오늘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진짜 참 지금 어떻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저도요. 날이네요. 네. 뚜껑 열어봐야죠 뭐. 네. 예. 사실 두렵긴 하죠. 두렵긴 하다. 그 아까 잠시 소개도 됐지만 그게 MSCI iShares 그 뭡니까? 한국 ETF가 사우스 코리아 ETF. 7%가 넘었다는데 순간적으로. 아니 환율이 440원 근처 갔다 그러면 그것도 47원까지 갔던가. 네. 저기는요. 이제 미국 연착륙, 경착륙 이제 논란 그냥 끝났습니까? 미국은 이제 경착륙 같은 거 없다. 네. 그러니까 노랜딩 가까이라고 노랜딩까지도.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가지를 않고 오히려 최근에 좀 강세로 갔죠. 원래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이제 금리의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뭐 한국은 금리를 뭐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등 또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이런 식의 그래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추세에서 다른 나라는 덜 내렸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금리를 덜 내리고 네. 다른 나라가 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기조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만 좋은 시장의 시대가 또 내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분분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들여다보는 지표들을 자꾸 보고 있으면은 그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즉 경제 성장률이나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이 정말 탄탄하고요. 다른 국가들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또 트럼프가 워낙 또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60조가 원 넘는데 그죠? 이게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고 그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4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4.8% 또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378포인트고 코스닥 6% 급락이 예상되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지수가 코스닥 64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51,500원, SK하이닉스 1.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2천 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5% 하락이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3만 8천 원, 현대차가 5% 넘게 빠질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2,500원. 기아도 4% 하락이 예상되고요. KB금융 6% 역시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5천 원, 셀트리온도 8.9% 급락 예상되고 호가는 17만 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약세 출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지금 5%에서 7% 하락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30만 7,500원, 12만 8천원, 6만 9,600원. 그리고 HLB, 리가캠바이오도 7%, 5% 하락 예상되고요. 엔캠 두 자릿수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300원, 휴젤 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9천 원.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4만 4,500원, 13만 6,1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4%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7만 1,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뭐 개장까지 지금 한 14분가량 남은 상황에서 글쎄요, 이 호가하고 또 이제 개장 이후 흐름이 어떨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뭐 또 환율 시장도 어떨지도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예. 지금 어쨌거나 동시호가에서 나오는 저 숫자들은 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지난 8월 5일 날 우리가 이른바 검은 금요일. 그때 예. 블랙먼데이 때 검은 월요일이었죠. 검은 월요일이라고 예, 예. 했던 그때 장중 코스피 저점이 2,386.96. 그런데 아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내려가는 숫자도 잠시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고 코스닥은 최근에 봤던 게 그 8월 5일 저점보다도 더 낮았던 게 11월 15일 날 668포인트. 이 666포인트는 참 코스닥에 있어서 어떤 무슨 허리 역할을 하는데 등뼈 역할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건데 거기까지도 하회하는 그런 어떤 동시호가 모습입니다만 일단 다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폭락 출발하면 오늘은 저가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러한데 외국인들 반응이 궁금하네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네. 본부장님도 어떻게 외국인들 저희 전화 연결하고 좀 그럴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간밤에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됐다 해제되면서 달러 환율 지금 1,440원까지도 가기도 했고 금융시장도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간밤에 이제 거래가 가능했던 상품들은 대부분의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뭐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8,800만 원 부분까지 이제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이제 계엄령 해제가 되면서부터 또 강하게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다른 상품들 역시 환율이라든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또 ADR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KT라든지 포스코 그룹까지 큰 폭의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단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개장 초 흐름이나 그다음에 중국장 열릴 무렵에 그리고 또 오후까지도 장중 흐름 계속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어쨌거나 이 외국인 대응이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외국인들 매수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장 초반에 이제 좀 매도로 시장을 누르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이거는 좀 저점단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을 보시게 되면 현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 한 달간 순매수를 좀 이어오고 있는 그런 기조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매도를 쭉 이어오다가 어제부터 한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그 코스피의 기술단 PBR로 따진다면 뭐 거의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런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걸 일시적으로 좀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분명 사라졌지만 현재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일시적인 어떤 하락의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한민국 경기가 싸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격으로 더 싸진다라면 뭐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전까지도 뭐 사실 뭐 개장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개장이 되고 좀 호가 상황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탄핵 지금 이제 진행을 국회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장 초반에는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보이거나 고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나 바닥이 충분히 싼 가격상까지 내려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괜찮은 수익들을 봤던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어서 이런 걸로 이제 셀로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 현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신다고 하신다면 요거는 일시적인 악재로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잘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이게 설마 아까 보였던 마이너스 5%, 6%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2%, 3%만 빠지면서 시작을 해도 이거 마진콜 못 채우신 분들은 이것도 반대 매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 이건 진짜 참 뭐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걸 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연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계엄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또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겠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그거하고 지금 이제 부총리도 유동성 무제한 공급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김병완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환 건전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언제든지 즉시 가동하도록 어쨌거나 이렇게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뭐 구두로나마 안정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국채 선물도 지금 개장 전 흐름이긴 한데 뭐 조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국채 좀 빠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조금 일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앞서 저희 한 45분쯤 체크했을 때 호가 흐름하고 지금하고 지금 또 많이 달라요. 예,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는 네, 거죠. 네. 예. 오늘 아마 장중 흐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클 거다 이런 네, 그럴 말씀이신 것 거죠. 같은데. 예. 아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미국 경기. 그러고 미국 플러스 중국까지도 한번 짚어주시면은요. 아, 네. 네. 저 얘기할 게 참 많긴 한데. 네, 착잡하시구나. 네. 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죠. 미국의 경기가 좋아요. 미국 경기 좋아요.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금리를 많이 안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거냐? 떨어뜨려 주긴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5.5%이던 것을 지금 4.75까지 떨어뜨렸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많이 더 떨어뜨려 봐야 뭐 4.25 정도까지, 뭐 4.0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지금 금리를 2번 내렸기 때문에 예. 3% 미만이란 말이죠. 예. 거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금리 내리기도 사실 어렵다. 우리도 네. 어렵다. 예. 왜냐하면 환율이 자꾸 예. 절하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2%니까 더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민간 부채 비율, 네네. 네.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민간 부채 비율, 그리고 미국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 너무나 높아요. 예, 그래서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었을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네.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유한타 증권의 의견이 아니고요. 네. 재정을 써야 돼요. 재정. 예, 재정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예, 재정을 왜 쓰냐면 이 IT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엄청나게 정책을 펴고 있죠. 네. 재정을 써서. 네네. 중국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써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지원하고 하죠. 있죠. 우리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계엄령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정도. 쉽지 않다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현재는 보이는 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거에. 예. 보이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이에요. 보이는 건 미국 주식이고 미국의 AI 산업이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무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미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연관성이 높은 한국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답인 거지. 뭐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싸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 논리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아닌 거고요.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드릴게요. 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시장을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 금리를 내리면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예. 가치가 높아지죠. 예. 그죠? 워런 버핏이 항상 한 얘기가 이게 금리는 중력 같아서 예. 금리를 내려주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예.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경기가 어떻게 되냐. 경기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연착륙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급락을 하거나 뭐 어떤 위기에 안 봉착하면 네. 주가는 많이 올라요. 근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1년 안에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예. 그럼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고 있으면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네.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거든요. 예. 올 가능성이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한국의 금리를 내리는 거를 보고 있으면 예. 네. 다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죠. 그래서 금리 인하 다음 날 우리는 오히려 빠지죠. 장이 빠졌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의 어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네. 본부장님, 어제는 그 9인 이직 보고서 나왔는데 미국 고용시장 나쁘지 않고 이번 주말도 나오고 하는데 설령 고용시장이 좋아서 12월에 금리를 갖다가 뭐 안 내리고 연준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뉴욕장이 흔들릴 그거는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제. 자, 이미 벌써 네. 한번 보시면 그 CME 패드워치에서 정책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번 내리고 나면 동결입니다, 계속. 만약 12월 달에 내리면 동결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예. 그러니까 내리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죠? 앞으로 3번. 최대 내려봤자 3번. 내년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금부터 12월 포함해서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음. 3번이 0.7. 그러면 뭐죠? 지금 그 4.7. 연준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또 모처럼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이후 해제까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뭐 우리나라와 관련된 뭐 ADR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ETF 쪽 좀 장중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 다행스럽게 종가에서는 좀 낙폭을 많이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 하락입니다. 2,452포인트, 코스닥 1.9% 내림세로 67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 떨어지네요. 52,500원. SK하이닉스도 2% 약세로 16만 1,4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2%, 1.7% 하락 39만 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 내림세로 95만 4천 원. 현대차가 1.8% 떨어집니다. 21만 500원이고요. 기아가 0.9% 하락으로 9만 6,8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이 2% 하락 18만 3,100원. KB금융이 3.6% 하락 97,5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1.8% 떨어집니다. 44,750원. 이 가운데 고려아연이 지금 4.6% 상승하면서 161만 3천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3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9% 떨어집니다. 13만 5,500원, 에코프로도 1.6% 하락 7만 2,600원, HLB도 0.68% 떨어집니다. 7만 3,1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으로 10만 4,500원이고요. 휴젤이 1% 약세고요. 엔캠이 오늘 3%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3% 상승하면서 17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2.4% 떨어집니다. 4만 7,3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약세 14만 1,1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5% 하락 7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휘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유니온이 10% 급등합니다. 5,540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7% 상승하네요. 지금 2,510원. 동국 RNS가 2.3% 상승 2,670원이고요. 대원화성 5.78% 강세로 1,176원. 노바텍도 1%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그린 리소스 티플렉스가 4%에서 3% 가까이 올라갑니다. 각각 13,340원 그리고 티플렉스 3,145원이고요. 그리고 뭐 동국 RNS 다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휘토류 관련주 제외하고는 글쎄 아직까지 상승하는 종목, 뭐 앞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 뭐 엔캠이라든지 뭐 고려연 이런 쪽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S&D가 지금 10% 급등 중이고, 뭐 S&D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닭 소스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비비안이 지금 13%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비안은 좀 정치 테마주로 잘 엮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일부 방산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줍니다. 스페코 빅텍이 12%에서 1.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28억 원 순매수, 기관 1,036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 외국인 지금 1,08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6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1억 원, 136억 원 순매수고요. 그래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1,364개 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15원 20전 상승한 1,418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뭐 환율은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 그래도 예.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양호하죠. 이 정도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앞부분에 저기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이 이렇게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와서 좀 일찍 와서 들었는데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 어떤 국회의 대응이나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그 뜻을 또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래도 법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줄 수도 있었다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지금 정도의 낙폭이라면은 뭐 어제 급등 이후에 별일이 없었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까 근데 이제 오늘 장중 변동성을 계속 보고 외국인들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래 아까 이제 확실히 말씀 중에 핵심은 이래저래 보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듯 하다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막 뉴욕 증시가 막 걱정을 하거나 거기에 막 기운이 빠지고 그런 단계는 지났다. 네. 그 말씀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그 2년 상승하고 3년 차에 상승하고 네. 이런 구간을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95년, 2000년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금리 사이클을 보시면 미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0.75%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안 내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한 번 올렸다가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차례 또 내립니다. 그래서 총 사이클이 거의 4년, 5년에 걸린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금리를 총 1.25%만 내려줬어요. 네. 예. 그 기간에 S&P 500이 자그마치 200%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무리 많이 내려봐야 1.5% 내려준다. 그러면서 경기는 계속 좋다. 지금 4, 4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페드와치 GDP 나우에서 3.2%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뭐 2%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데.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건 이런 숫자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안 내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 뭐 한 2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펀더멘털이 좋다 보니까 이익 증가율이 15% 이상이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거의 뭐 2%대 중반 이상, 3% 가까이 나오는 그런 내년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미국 증시가 괜찮을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서 또 환율까지 절하가 되니 물론 수출 차원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정권은 미국에도 공장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아니면 관세를 올린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어떤 펀더멘탈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얘기를 할 때도 국가 간의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은 미국과의 우호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맞는데요. 저희가 신흥국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이 MSC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진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그냥 미국과 일본에만 투자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하냐면 전체 포트폴리오 80%, 특히 미국 75%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을 봤었을 때 이제 당연히 일본도 미국과의 지금 엄청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이 됨으로써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이외 국가로 봤었을 때 신흥국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MSCI로 보시면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입니다. 중국은 없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예,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생산 기지를 만든다든지 등등으로서 계속 관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네. 뭐 장달 금리차가 역전이 됐던 뭐 회복이 됐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여신이 늘고 있느냐 안 늘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예대율이 높냐 안 높냐 네. 이런 걸로 계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갈 때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안 오거든요. 파랗게 쭉 떨어질 때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신이 지금 늘고 있어요. 여신이 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안 오거든요. 맞죠? 대출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대율도 겨우 뭐 70%대니까 과거에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의 100%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그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AI다. 네. 예,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섹터별 자산별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세워볼까요? 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이 부분이에요. 요번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95년, 2000년 사이클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은 하드웨어를 깔던 시기예요. 예, 하드웨어를 깔았고 왜냐하면 인터넷이 처음 들어온 거라서 다들 광 케이블, 초고속 케이블 이렇게 깔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09년 이후 20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 구글 뭐 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들이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튀었던 시기가 2009년 이후에 2010년부터 2020년 요 사이란 말이죠. 그 사이클이었다면 이번 AI 사이클은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깔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까는 게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광 케이블을 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게 스카이링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그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할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플러스 IT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60%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드웨어 비중과 소프트웨어 비중을 점점 더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맞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그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걸 좀 더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두 개의 업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뭘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소프트웨어는 5.2% 마진 확대. 그 다음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메모리를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전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면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 겨우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패블러스 다 이런 쪽이고요. 이쪽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엔비디아가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계속 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칩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은 얘기를 못 하더라도 ETF는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도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AI와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미국의 소프트웨어 ETF,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ETF가 그 기간, 즉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나 올랐죠? 461%나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터넷 온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최근 2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 123%나 올랐어요. 이게 AI 온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옛날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는 네. 거죠. 예. 이거를 또 작은 종목으로 들여다보는 이 XSW 같은 ETF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 비중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400%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팔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막 나올 텐데 네. 그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장 초반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축소시킨 상황이긴 하지만 양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1.1% 빠지면서 2,47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1% 하락 중입니다. 현재 68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는데 외국인 오늘 다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6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기관이 1,047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이 94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321억 원의 순매수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2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5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일단 거의 없긴 한데요. 그나마 비철금속 업종 가장 강하고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 소폭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과 항공 그리고 은행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삼화전자가 11% 가까이 올라갑니다. 3,785원이고요. 유니온이 5.58% 강세로 5,300원. 그린리소스가 2%대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3,020원입니다. 더불어서 노바텍이 3.37% 오름세로 13,200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3.64%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도 강합니다. 중국의 수입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인 미국산 구리 스크랩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향인데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중단이 중국의 구리 스크랩 공급 부족 현상을 자극해서 잠재적으로 가격과 처리 비용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속에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내에서는 이구 산업이 4.5% 오름세 보여줍니다. 고려아연입니다. 9.14%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168만 3천 원이고요. 대창이 2.48% 오름세로 1,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 BNG 스틸이 1% 가까이 오르고요. 티플렉스도 1.15% 상승세로 거래가 3,090원으로 집계됩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급등 중인데요.
아무래도 건설업종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인 만큼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건설과 일성건설 이미 상한가입니다. 동신건설이 27,150원, 일성건설 2,025원이고요. KD도 22.5% 시세 분출 중입니다.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범양건영입니다. 17.4% 급등하면서 3,100원 선이고요. 3일기업공사가 1.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170원입니다. 하락폭이 큰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은행주 어제 강세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미증시 상장된 KB금융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4.45%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6,7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 내림세로 63,300원. 신한지주가 2.3% 내려갑니다. 5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주은행 1.97% 하락 중이고요. 카카오뱅크도 2% 가까이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23,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예상대로 지금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9,271선으로 어제보다 0.16%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다소 컸는데 이 영향으로 니케이 지수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754선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버튜버 기업 커버입니다. 커버는 홀로라이브라는 버튜버 소속사를 운영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난주 매수세가 거셌습니다. 그런데 홀로라이브에 소속된 버튜버 세레스 파우나가 졸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올해에만 5번째로 활동을 마무리한 멤버가 나왔는데요. 연이은 졸업과 활동 종료로 팬덤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지면서 이번 주엔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4위는 살리오입니다. 살리오는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으면서 실적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7일 미쓰비시 UFJ 은행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590만 주를 매각하며 매각 가격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살리오는 이 조치가 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일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155엔대까지 올랐지만 11월 도쿄 CPI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르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강해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49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학개미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상계엄령 선포로 안전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가 내년 4월 일본 후쿠오카시에 연구개발 거점을 개설합니다. 일본 내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 등의 제조 거점을 갖고 있지만 연구개발 거점은 처음인데요. 엠코는 최대 10억엔 정도를 투입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양산 기술 및 재료 개발과 함께 첨단 패키징 기술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거점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키옥시아입니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가 이달 18일에 상장됩니다. 장점 공모가 범위를 현재 주당 1,390엔에서 1,520엔으로 책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최대 8,190억엔으로 예상됩니다. 키옥시아는 앞서 지난 10월에 IPO 계획을 한 차례 철회한 바 있는데요. 당시 기업 가치 1조 5천억엔을 목표로 했는데 반도체주 약세 상황에서 상장 후 기업 가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약 4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상장 후 추가 취득할 수 있어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주가지수로는 대표적으로 니케이와 토픽스가 있죠. 그런데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새로운 주가지수를 출시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니케이 지수에 맞설 요미우리 333을 출시하는데요.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 33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니케이와 달리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시가총액 대비 주당 가격이 높은 일부 종목에 지수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일본 중견기업 주가에 보다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의 지난달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뉴욕 증시 랠리만큼이나 보유액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를 넘어 뉴욕 증시로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이 해외 투자가 기본이 되는 시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이원일 매니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예. 뵙겠습니다. 네. 이현일입니다. 예. 네.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라. 그러면 주로 고객분들 이렇게 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 쪽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은행의 전략을 근간으로 저희 VIP 센터에서 고객님을 만나서 시장 전략을 제안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 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네. 어디 가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정민혜가 소개했다시피 벌써 1,000억 달러가 넘었다. 네. 미국 주식 1,000억이면 조 10조 140조가 넘네. 우리 돈으로 그죠? 그렇죠. 예. 아니 진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는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매니저 보시기에? 그래서 우선 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직접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뭐 ETF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시던 간에 국장을 탈출해서 뭐 미장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미장으로 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있고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에 머무는 거에 뭐 어떻게 좀 뭐 약간 바보같이 느껴진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미장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국장에 투자하면 우선 계속 원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조 섞인 농담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찍 시장을 탈출해서 미국에 가셨던 분들이 성공을 했고요. 네. 또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탈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뉴스 하나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네. 아까 그 많은 자금이 미장으로 이제 이탈을 했지만 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여기에는 채무증권이나 지문증권이 다 포함됩니다. 예. 이게 9,969억 달러인데 사실 이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지만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그 자금보다 이제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지금 저장돼 있는 자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미장에 대한 투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 예. 당연히 국내 투자나 미국 투자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은행에서는 네. 고객의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그냥 중간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의 주식 비중을 한 33%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는 겨우 9%밖에 되지가 않고요. 7%, 9%밖에 되지 않고 미국 자산이 한 19%가 됩니다. 거의 2배 이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영 내역을 보면은 2019년에 국내 비중은 겨우 18%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해외 투자하는 비중은 23%에서 지금 34%까지 어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즉 글로벌 IB들의 투자 비중이나 아니면 로컬 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선진국 자산의 비중을 특히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건 당연히 권장할 만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격에서 2024년이 끝나가는 지금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취사 선택,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확 넘어가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근데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리고 12월 뭐 산타랠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호재 찾기가 쉽지 않고 상승 동력 자체도 잃어버린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네.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뉴욕 증시만 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뉴욕 말고 지금 미국 증시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건 예.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초반 IT 버블이 있었고 이 두 번의 큰 산을 넘은 다음에 예. 2009년부터 미국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고점을 거의 만회한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차트에서 보면은 미국은 저 때가 2009년 3월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네. 숫자로 말씀드리면 S&P 같은 경우는 2009년 3월에 670포인트였거든요. 네, 지금 네. 6000포인트를 찍었고 내년 이어엔드 타겟이 6700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 되면은 시장 목표대로 가면 이제 10배가 10배가 오는 10배. 거고 지수가 10배가 오르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1200 얼마였어요. 지금 19,000이거든요. 그럼 15배가 올랐습니다. 하하. 코스피는 그때 제 기억에 900이 잠깐 깨졌던 거로 기억을 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700이 아직 안 되니까 아직 3배조차 잘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외에 단기적으로 다른 자산을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좀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급과 모멘텀을 보면은 지금 미국 이외에 답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적정한 밸류를 찾아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지금 자산을 쉽게 말해서 올인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원일 매니저님께서 고객들하고도 이제 이런 톤으로 이제 서로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다들 네. 지금 미국 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네. 트레이더랑 인베스터 관점에서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엔 지금 미장으로 훅 가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는 미국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어떤 거냐면 네.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은 계속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요. 예.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통 성장률과 물가는 같이 움직입니다. 성장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신흥국의 모습이고 성장이 꺾이면서 물가가 내려오는 디플레이션이 오기도 하는데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은 계속 연율 기준으로 2% 위에서 머물고 있고 예. 물가는 9%를 찍었던 물가가 지금 2%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성장은 잘 나오는데 물가는 계속 빠지는 뭐 우리가 말하는 골디락스 그런 예, 분위기로 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캐테고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뭐 유럽이나 일본일 거란 말이에요. 선진국 캐테고리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미국과 달리 너무나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트레이드 관점에서 지금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럴 거라면 미국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네. 이미 저희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 많게는 40~50%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을 추가해서 산다라는 거는 미국의 밸류를 고려했을 때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에서. 지금도 평균은 하거든요. 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뉴욕 증시의 거래량이 네. 네. 평균은 해요. 지금 뭐 9월, 10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바짝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때 대비는 좀 줄었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네. 어디 우리만 이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의 무슨 이런 비슷한 채널이나 유튜브나 네. 유럽이나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중국, 인도도 뭐 전부 난리 나서 지금 미국까지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 와중에 누가 팔까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 봐서는 누가 네. 파는데 뭐 버피동 파는 건 알겠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은 네. 저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수급, 지금 모멘텀이 되게 좋다는 이유로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물론 네. 여기서 이익이 나오기도 있지만 그러면 이 실체, 이 모멘텀이라는 저는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올인하고 미국만 사는 입장에서 미국을 팔까? 그게 현명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모멘텀이 돌아가면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다음 차트 한번 좀 네. 보여드릴까요? 미국 차트를 좀 보고 싶은데 네네네. 미국 차트는 지금 정배열을 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차트 아니죠? 아닙니다. 예. S&P 500 ETF를 한번 시장. 제가 예, 보고 아, 싶은데 예. 보시면 S&P 500을 보면 오늘이 제일 비싸거든요. 오늘이 제일 맞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네. 오늘이 지난주보다 비싸고 지난달보다 비싸고 또 지난달은 지난 분기보다 비싸고 이게 이제 정배열의 차트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뒤 돌아서 보면 오늘이 제일 비싼데 앞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이 제일 싸겠다는 기대감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모멘텀인데 네, 네. 사실 7월 이후로 한국은 이게 망가졌고요. 미국은 여전히 그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 모멘텀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잘 아시겠지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이미 22배에서 3배로 넘어가고 있고 네네. 이 순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머니가 풀린 시점 말고 그리고 IT 버블 시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이익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내년에 이익 추정치까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후년에는 또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원래 이 멀티플이 높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높아져 있는 20% 이상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모멘텀이 조금 식는다라면 그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을 보면은 지금 한국 멀티플이 오늘 또 시장이 빠지면서 한 8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8배라 함은 우리가 장기 평균에서 아주 이례적인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있겠느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수급이 나쁘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지금 10몇 조, 17조를 팔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국내 주식을 담아간다면 얘가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올 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확실하게 이제 트레이더냐 인베스터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밸류에이션 뭐 투자자 입장이라면 조금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면 원래 우리나라 멀티플을 되게 낮게 예, 받는 예. 나라이고 그렇게 낮게 받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네네. 지금 그 수준보다 되게 많이 벗어나 있고 반대로 미국은 너무나 많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만약에 미국에 50을 투자하고 한국에 10을 투자했다면 이 50은 이미 60, 70까지 돼 있을 거고 10은 이제 8, 7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균형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을 가는 이 전략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전략이고 지금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저평가고 왜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걸까요? 사실 몇 가지 섹터를 보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뭐 네. 지금까지 반도체가 돈을 벌었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컸었는데 이 업황에 대한 두려움, 업황에 대한 조금 걱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멀티플에서도 외국인이 더 사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지수가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개장 초에 갭다운 급락 출발하고 네. 나서 팍
쫙 올라왔는데 다시 또 지금 개장초보다도 레벨이 더 낮아지고 있네요. 이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결국 외국인들 처음에 좀 사는 척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물에서 많이 팔죠. 많이 팔고 있고 지금 우리 미리 보내드린 질문장은 무관한데 오늘 우리 이원희 매니저님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 시장에 대한 그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밤에 펼쳐졌던 그 계엄 관련한 이 뉴스 보고 오늘 네. 시장 어떻게 그려지던가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태어나기 전쯤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맞습니다. 박 이게 대통령 45년 만이에요, 박 대통령 45년. 시해 이후에 12.12 그때였죠. 맞습니다. 그때 이후. 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사실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이 된 네, 거고요. 그러시겠네. 그럼 네.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좋았던 수급이 빠지는 시기라면은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한 4~5% 정도도 빠질 수 있었을 네.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수급이 빠져서 이건 빠져 있고. 예상치 못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2% 안쪽으로 빠진다라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치고는 상당히 선방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방이 혹시 금융당국의 역할이었다면 그럴 수도 개장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자꾸 예, 역부족이 그래서 드러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네. 어제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본 게 1,400 거의 50 레벨까지 네네. 45였나 네. 50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레벨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룸 자체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좁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우리 이원희 매니저는 코인 갖고 계시겠죠? 코인을 아주 유명한 코인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코인만. 예, 예. 엄청난 수익이시겠네. 뭐 금액이 커야 큰 수익을 봤을 텐데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기 수익률은 때문에. 좋은데. 수익률은 좋은데. 그렇죠. 사실 아주 예전에 잠깐 샀던 거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뭐 막힘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장에 네. 종목이 됐건 뭐 ETF가 됐건 미국 쪽으로 일찌감치 한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우리은행에 오셔가지고 내 지금 예금에 있는 거, 적금에 있는 거 아니면 내 지금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네. 미국 먼저 이렇게 미국 쪽으로 관심을 표시하신 고객분하고 네.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와서 나 이거 저 미국 가다는데 뭐가 좋을까요 하시는 분하고 혹시 이렇게 좀 뭔가 차이점이나 어떤 뭐가 이렇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사실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게 뭐 코로나 때였고 그리고 네. 지금 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란데 네. 지금은 사실 뉴스를 보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또 국내에 네. 자기가 투자하는 국내 투자의 평가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휩쓸려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와 지금의 리스크 리워드 레벨이 많이 달라져 있고 네. 지금 모멘텀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이 비어져 있으면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적정 포트폴리오까지는 왜냐하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만한 승자가 없기 때문에 권해드릴 수 있지만 단지 그냥 지금 미국을 한번 사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오신다라면은 좀 그거는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몇 년 전에는 지금과 좀 달랐었죠. 미국의 적정 밸류에이션과 좋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보고 오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손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좋습니다 하면은 바로 실적 올라가는데 그걸 왜 또 말리셔? 뭐 저는 사실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 제 역할은 오히려 그거를 제어하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제어하는 들어서 역할? PB 사이드에서 네. 어떠한 자산을 세일즈를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그게
너무 특정 자산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좋은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땐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보유한 주식 뭐 지속적으로 보니까 뭐 이미 수익 났던 종목들 많이 좀 팔고 네.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미증시가 좀 고점에 찼다 뭐 이렇게 좀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포트폴리오 그냥 변경 차원일까요? 버핏의 생각은 누가 알겠냐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주식이 3분의 2가 날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네, 매도를 맞아요. 했고요. BOA도 5% 미만으로 빠졌는데 네. 현금 보유가 역대 최대고 예. 단기채 중심으로 채권을 사면서 주식보다 많아졌고요. 이렇게 된다는 게 22년 만에 처음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핏이 되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단지 좋은 주식이 지금 좋은 가격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이고 저 화면에 보이는 버핏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아주 네.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숫자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회사들의 이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표는 높아지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게 높아짐에도 두 번째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막 풀려가지고 아하, 그래요? 혹은 네. 세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졌을 때 딱 그때만 걸립니다. 어떤 네. 거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확 터졌을 예. 때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확 터졌을 때 예. 터지기 전이죠. 그리고 코로나 머니가 시장에 확 쏠렸을 때 그리고 최근에 다시 AI죠. 그러니까 AI가 당연히 IT 버블과 달리 실체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IT 버블 때는 더 광범위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 지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GDP가 미국 시가총액의 상승률을 따라잡던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와 인베스터를 분리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이 될지는 저도 모르고 당연히 버핏도 모를 거지만 네.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사실 우리가 다시 버핏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면 다시 미국의 비중을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좀 큰 돈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 하면은 주식 보유하고 채권 보유 중에 어느 정도를 권하실런지 그리고 아니면 뭐 양쪽 다를 하시는데 비중을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험 성향을 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이 0으로 되기도 하고 아주 공격적인 분한테는 채권 비중이 뭐 5%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예.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넘길 유인은 별로 안 보입니다. 오늘자로 미국 10년물 국채가 한 4.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그냥 매년 4.1을 받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멀티플이 23배, 2배, 3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 역수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한 4.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 리스크를 떠안는 이유가 채권보다 월등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텐데 예. 지금 그 일드 갭이 0.3%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식이 더 올라서 이 갭이 만약에 사라진다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을 넘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IT 버블 때처럼 주식이 더 많이 튀어 올라가서 그게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라면 지금 이 레벨에서 채권,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4.2라는 어쨌든 쿠폰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확정되는 맞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있다. 그것보다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룸은 작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의 비중을 주식으로 넘길 필요는 없고 주식에서 수익이 본 게 있다라면 채권으로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한국은 이 관점에서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2% 안팎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보니까 지금 현선물 매도 규모가 더 커지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거의 개장 초 1,416원에 개장했는데 좀 눌리더니 다시 또 그 위치까지 왔네요. 오늘 장중 계속 흐름이 이어질 변동성도 클 것 같고 며칠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